제1강에서는 화오리가 어떤 곳인지 식민지 마을로 불리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일본인 거리민촌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본인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조선의 곡창지대인 화오리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이들이 누구인지, 거주하였던 집과 경관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본인 거주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조선인 농촌 사회를 침탈했고, 또 일본인 대지주와 중소지주들이 조선인 농민들을 지배하면서 새로운 위계가 생겼습니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분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마모토 농장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마모토 리헤이는 일본 나가사키현 출신으로 시모노세키 상업학교를 졸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해외 진출의 꿈을 가지고 구한 말에 조선으로 시차를 왔다가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호남 일대가 농지 개발의 적짐을 간파하고 귀국해서 한국 방문기를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 글에 관심을 갖게 된 여러 자본가들이 구마모토에게 농지를 사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이 구마모토는 그 농지 자금들을 가지고 조선 내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03년 10월에 구마모토가 전라북도 옥구군 일대에 많은 토지를 사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전라북도에 진출한 최초의 일본인 지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토지를 잘 사들였던 것이었는데 시대적인 상황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뿐더러 그는 사실 경영 능력이 탁월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선에 와서 처음으로 그 토지를 매입했는데, 물론 자기 돈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그 자본가들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일본이 갑자기 불황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경 일이었는데 자본가들이 구마모토를 통해서 매수했던 토지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토지를 인수하여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 경제가 회복되자 토지 가격이 폭등했고 그는 대자본가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1930년경 구마모토 재산이 논이 120만 평, 밭이 4만 평 정도, 택지가 8,700평, 출장소 관내에 56만 평, 밭 800평, 대지가 2만 5천 평, 굉장히 커다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토지 소유 집적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1932년 자료에 따르면 구마모토 전답이 약 3,500 정보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산 옥구 개정에는 본장이 있었고 대야, 지장, 화호, 상관에는 지장을 둔 대지주로 성장하였습니다. 구마모토의 화호지장은 개정 본장 다음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화호에는 농장 사무실, 대형 쌀창고 5동, 관리인 사택, 화호진료소 등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이 건물들은 모두 숙구지 중에서도 개의 주둥이에 해당하는 소위 명당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1940년대에 구마모토는 한 인터뷰에서 화호농장 재산은 500만 원이었고 연수익은 약 4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쌀창고의 용적으로 보아서도 당시 수익의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5개의 대형 창고가 서 있었으나 하나만 남아있다가 그나마도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화오리 주민들은 이 마을에 명당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당이라는 말은 숙구지라고 마을 이름을 새로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기도 했습니다. 경로당 간판도 숙구지 경로당이라고 써 붙여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바뀌긴 했지만은, 그래서 숙구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발이 따뜻해야 자는고 소는 등허리가 따뜻해야 자는데 개는 주둥이가 따뜻해야 진다라는 말 때문에 개가 자는 모습을 띠는 화오리의 지형상 이곳의 명당은
개 주둥이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장소는 당산나무 언덕인데 일제시대 구마모토 농장 사무실과 관리인 사택, 창고 등이 있던 곳입니다. 숙구지의 주둥이에 해당하는 명당 자리를 일본인 지주 구마모토가 차지하면서 주민들은 식민지 지배가 어떤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들의 경제적인 침탈이 시작되면서 자본을 가진 일본인들은 농장 경영을 시작했고 조선의 많은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일본인 지주들과 조선인 소작인이라는 식민지적 위기의 구조는 실제 생활 공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명당은 기복적인 공간이며 실제로는 신성함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더구나 마을에 당산나무가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에 마을의 정신적인 중심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구마모토가 점거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가진 피해의식은 경제적인 침탈을 뛰어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당산나무를 둘러싸고 주변에 줄지어진 가옥들이 구마모토 농장에서 일했던 관리인들의 집들입니다. 농장 주인인 구마모토는 가끔씩 들렸을 것이고 농장주의 집은 주임이 지켰을 것입니다. 그 주임은 화호지장의 관리장인 셈입니다. 그 밖에 오른쪽에는 격리과장 집이 있고 왼쪽으로는 일본인 합숙소가 있었고 그 옆에는 농산과장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 2007년도부터 조사를 시작을 했을 때도 이 집은 많이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여기는 많이 남아있고 지금 이제 수리 중인데 여기는 합숙소 이 집은 사실은 제가 왔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다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과장이나 격리과장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주먹구구식 방법이 아니라 이 합리적인 농정을 펴기 위해서 농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물 관리라든가 혹은 농약 관리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좀 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소작인들에게 그거를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래서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을 했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될 겁니다. 일본인 직원과 조선인 직원을 합해서 약 27, 8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각 그 지역에는 마름을 두고 소작인들을 관리했습니다. 구마모토 농장의 그 가옥은 전형적인 일본식 주택으로 지어졌고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들의 집은 2급이라고 불렀습니다. 규모나 설계에 있어서는 조금 뒤졌기 때문에 2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아래급인 소위 3급의 집들은 한국인 관리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1936년 스치다 격리부장이 그 밑에서 회계를 보던 이상철에게 한국인 직원들에게도 사택을 지어줄 테니 집을 지어보라고 해서 한국인 사택도 지어졌습니다.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집과 비교하면 규모도 작았고 허술했고 방 2개, 마루 그리고 부엌으로 구성된 3칸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 허물어져 있고 한 집이 정도가 지금 현재 사람이 살면서 다 수리해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조선인 관리자들이 살았던 집은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복궁제 역사관이라고 써있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은 구마모토 농장에 창고 건물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창고가 여기에 더 많이 큰 창고들이 한 5, 6동이 세워져 있었다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창고들은 다 사라지고 한 동만 남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2008년에 17년도까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보존을 주로 제안을 했었는데 그 마지막 남은 거를 다 허물고 그다음에 이렇게 새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병원으로 사용을 했었고 해방 이후에 그러고 나서는 화구 여중 건물이었고 그래서 건물의 역사만 해도 창고였다가 병원이었다가
학교였다가 이렇게 어떤 건물 자체가 지니는 역사의 그 두께들이 보이는 그런 곳으로서 의미가 상당히 컸던 곳입니다. 각각의 서로 다른 구조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를 이렇게 들춰내기만 하면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우리가 지금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구마모토 당시를 다시 돌아가면은 이 창고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가지고 그 위용을 자랑했는데 추수 때만 되면 그 달구지들의 그 행렬이 그냥 이어지고 연일해서 이어져서 이 창고에 착착착착 쌓였다. 그럼 이 쌓인 그런 쌀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마모토 혼자 다 먹을 리는 없고 그거를 여기에서 이 정읍에서 군산이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군산항으로 가는 루트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군산항에서 쌀을 싣고 일본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우리 눈앞에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 화호는 굉장히 그 교통의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구마모토가 여기에 그 아주 큰 창고를 짓고 이 주변에 자기 농장에서 이렇게 수확한 그 쌀들을 적재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에 그 지소가 경찰관 지소죠. 그가 여기에 서 있었는데 바로 저 문 앞에 보통 그 경찰서 지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구역 안에 일정한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마모토는 그 당시에 재정적 힘도 있었지만은 그런 정치적인 힘도 있어서 이렇게 지소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달라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경찰 파출소 지소가 서울이 구마모토 농장 앞에 지키고 서서 이 농장의 창고들과 농장 관리와 농장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라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보기에는 접근할 수 없는, 근접하기 힘든 굉장히 어떤 식민지 권력의 위용을 자랑하는 곳이어서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었다 이런 증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자해 진료소입니다. 이영춘 박사가 진료를 했던 곳이죠. 구마모토 농장에 의사로 있었던 그 이영춘 박사가 이 숨은 공로가 굉장히 많은 분이시고 저는 감히 그럼 한국의 슈바이치 박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과 본인을 완전히 헌신하고 소작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료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성환 박사가 자기 후배를 데려옵니다. 혼자서 도저히 많은 것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구마모토의 농장에 약간 4개의 지장이 있었는데 이 화호리는 이제 김성환 박사 자기 후배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 김성환 박사가 나중에 이제 여기 그 창고 건물이 중앙병원이 되는데 그 중앙병원을 이렇게 창립한 분이십니다. 우리 호남 지역의 그 질병관리, 예방관리에 만전을 다했던 병원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병원이고 그 다음에 그 병원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이런 것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마모토 농장에는 모두 3곳의 진료소가 있었습니다. 옥국은 개정에 있던 본장에 본소가 있었고 지경과 화호지장에도 지소가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의전 출신의 이영춘 박사가 1935년에 개정의 자해진료소의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농장의 소작인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소가 분산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매번 순회를 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화호는 개정과 거리가 멀어서 소작인의 진료에 전력을 쏟던 그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화호 진료소도 운영하였습니다. 6년을 혼자서 다니다가 1939년 농장주인 구마모토의 승인을 얻어서 화호 진료소에는 김상은 의사, 지경은 정인희 의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춘 박사가 이렇게
화호지장의 소작인들의 병을 치료하는 데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소작인들이 병이 나면은 진료소로 달려와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마모토 농장의 소작인들은 주위에서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화호진료소가 일본이 패망하면서 적산으로 처리되어 신안공사의 관리를 받게 되었고, 이 병원은 그 후에 창고 자리를 수리를 해서 중앙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개방 후에는 자해진료소는 문을 닫았지만은 바로 그 창고 건물에 개정중앙병원과 화호중앙병원이 각각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화호진료소 자리가 협소해서 바로 그 옆에 있던 농장 창고를 개축해서 병원 건물로 만든 것입니다.